아니, 이것도 못하시면서 아버님한테 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싱크대 앞에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그 고무장갑을 제 손에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못하시면서 아버님한테 뭘 바라시는 거냐면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외로움이 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태수 씨, 저보다 3살 위인 70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으로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면서 저처럼 혼자 사는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 상대 정도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흘렀고 태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저는 태수 씨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녀분들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면서 그분들의 동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괜찮다면서 곧 아들, 딸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태수 씨의 자녀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습니다. 장남 민호 씨는 악수를 청하며 잘 부탁한다면서 인사를 했고 딸 유진 씨도 어색하게나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아내 진아 씨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호 씨가 아버지께 결혼은 언제 하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다음 달쯤 조촐하게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짧게 알겠다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밥만 먹을 뿐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느꼈습니다. 이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수 씨가 워낙 좋았고 무엇보다 저도 이 나이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이해해주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태수 씨의 자녀들, 그리고 친척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진아 씨가 제 옆에 서더니 일부러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사진사가 더 붙어서라고 했지만 진아 씨는 웃으며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희는 태수 씨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은 세를 주기로 하고 태수 씨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요.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 부부였습니다. 축하드리러 왔다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반가워하며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 진아 씨가 저를 똑바로 보며 자기들은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편하게 부르시면 된다면서 자기들이 편한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아 씨는 차갑게 웃으며
자기들한테 어머님은 돌아가신 어머님 한 분뿐이라면서 그러니 어머니라고는 절대 부르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모님으로 부를지 아니면 아예 이름으로 부를지 정해야겠다면서 미숙 씨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 씨가 당황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진아 씨는 자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라면서 아버님 행복하시면 되지만 새엄마라는 호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위로해줬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태수 씨 자녀들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 명절, 저는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거의 혼자 준비했습니다. 진아 씨는 간단한 나물 하나만 무치고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할 거라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아 씨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진아 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설거지는 다 하셨냐면서 자기는 오빠네 집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수 씨께 먼저 간다며 인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혼자 설거지와 뒷정리를 했습니다. 태수 씨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진아 씨는 아예 대놓고 저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손님 접대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진아 씨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고무 장갑이 놓여 있었는데 진아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그 고무 장갑을 제 손에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못하시면서 아버님한테 뭘 바라시는 거냐면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태수 씨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리고 노년에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고무장갑을 주었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눈물 자국. 이게 제가 원했던 황혼의 삶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호 씨 부부와 유진 씨는 태수 씨 앞에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저에 대한 험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유진 씨와 진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뻔하다면서 이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아 씨는 맞장구를 치며 1년만 참으면 된다면서 어차피 나이도 있으신데 오래 못 가실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고 그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녀분들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한다면서 혹시 태수 씨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원래 서먹서먹한 성격이라면서 미숙 씨가 오해하신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잘해주는 것 같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의 눈에는 자녀들이 여전히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늘 효자, 효녀였으니까요. 태수 씨는 자녀들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태수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면서 다행히 빨리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태수 씨 옆을 지키며 간호했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도 병원에 왔지만 그들은 주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호 씨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간병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집으로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제가 계속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거라면서 아줌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지 통장과 카드를 모두 본인들이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생활비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목적은 아버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진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모든 결정은 자녀들이 하게 될 거라면서 저더러 조용히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로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 계시고 저는 남편 곁에도 가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꿈꿨던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저는 면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부부가 간병인을 고용했다면서 면회 시간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태수 씨 카드는 이미 민호 씨가 가져갔고 통장 역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예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 상태를 고려해서 자녀들이 관리하기로 했으니 이사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혼인무효 소송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외롭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동창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정훈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대학 때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이는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혼 후 겪고 있는 일들, 남편이 쓰러진 후 자녀들의 태도, 그리고 지금 쫓겨날 처지라는 것까지. 정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훈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훈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한 잔 건네주며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과정, 자녀들의 태도, 남편이 쓰러진 후의 상황,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협박까지. 정훈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혹시 재산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증받은 혼인 재산 약정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남편분이 남긴 문서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전 태수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 재산 약정서를 작성하자면서 공증도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태수 씨가 워낙 완강하게 권했으므로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태수 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과 공동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아내도 재산권을 가지는 게 맞다면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수 씨는 결혼 직후 녹음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인 미숙 씨를 꼭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내를 힘들게 하면 이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태수 씨의 걱정이려니 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훈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문서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혼인재산약정서, 공동명의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병원비와 간병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까지 전부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모든 서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태수 씨가 정리해둔 파일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공증받은 혼인재산약정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불했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 영수증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들고 다시 정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정훈이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재산권, 간병비 청구권, 그리고 무엇보다 공증받은 혼인재산약정서가 있으니 혼인무효 주장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훈이는 즉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 앞으로 발송할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 간병비와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혼인무효 시도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냐면서
무슨 짓인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해보자면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만남은 없을 거라면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 씨와 유진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면회를 허락하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다시 주겠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유진 씨는 직접 찾아와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뿐이라는 것을,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저 손해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을. 한 달 후 태수 씨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거동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태수 씨를 돌봤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도 면회를 왔지만 예전처럼 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면서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걸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간병인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면서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퇴원하면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달 후 태수 씨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태수 씨는 민호 씨와 유진 씨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중 한 채와 일정 금액의 예금은 아내인 미숙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아내를 엄마처럼 대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관계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상속도 전부 취소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미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거라면서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와 유진 씨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진아 씨도 찾아와서 그동안 무례했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원래 아버님 것이니 아버님이 정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저를 사랑해준 그분 곁에 있을 권리만 지키고 싶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 테니 자녀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평소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를 함부로 대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저와 태수 씨는 공동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햇볕이 잘 들었고 작은 베란다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와 유진 씨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아 씨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베란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외로웠던 제 인생에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69입니다. 태수 씨와 재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태수 씨의 자녀들과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끔은 서로 불편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요. 황혼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도 중요하고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태수 씨가 미리 준비를 해두셨고 오랜 친구가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황혼재혼을 결심하셨다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중받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라 해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존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태수 씨와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 큰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지만 존중받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년간의 황혼재혼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